감독님부터 모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감독님과 영화 세계 얘기를 잠깐 나눈 뒤에 배우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들어오고 계세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님. 제가 어떻게 네, 아니 서 있어도 잘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잘 보이세요 이제? 네, 저는 뭐 얼굴을 가려도 되는 사람이니까 여기 앉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감독님 야성적이시죠? 됐어요. 네. 원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두 가지 매력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 지성미. 또 하나, 얘기했잖아. 지성미? 야성미. 야성미. 감독님께 확실히 하나는 있으신 것 같네요. 야성미. 야성미.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준익 감독님의 이제 영화 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제가 몇 개 드려본 다음에 이제 배우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쫙 상영을 몰아서 했던 특히 감독님의 최신작을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했는데요. 네, 사실 감독님 하면 충무로에서 가장 다양한 소재와 형식과 예산과 스타일의 이제 영화를 찍으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저는 이제 최신작도 오늘 상영한 영화들을 좀 보면 소원은 사실 이제 성폭행 아동을 어떻게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룬 작품이고 또 사도는 그 영조와 또 그의 아들인 이제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 그리고 동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의 생애를 다룬 작품이잖아요. 네, 사실 감독님의 영화에는 그 되게 한국 사회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같이 다루고 계신데 그걸 거시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주인공들의 인물의 개개인의 감정을 통해서 풀어내는 점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이야기를 펼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늘 3개 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뭐 중간에 은퇴 소동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니까. 아까 이제 시대를 이렇게 넘나드는 어떤 현재성과 역사성을 같이 동시에 영화를 이렇게 자주 찍는 형국인데 이러한 것은 그 이전에 이제 황산벌부터 시작됐던 그 영화적 선택들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와서 이제 소원사도 동주가 됐는데 결국에는 뭐 가장 먼 시대는 1300년 전 황산벌에서 그 다음에 500년 전 왕의 남자 또 250년 전 사도 그리고 또 이게 70년 전 이야기고 니은공고세 같은 경우는 68년도에서 70년 그러니까 그건 45년 전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스타 즐거운 인생은 현재 그다음에 소원도 뭐 현대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막 몇백 년씩 천년씩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원래 짧은 시간에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제가 영화를 한 지가 이제 30년 됐으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깨닫는 어떤 순간에 그 깨달음을 이렇게 다른 걸로 덮어 씌우지 않고 그걸 반드시 끈을 놓지 않고 붙잡는 어떤 그런 것 중에 몇 개가 남아가지고 영화로 이제 결과를 본 건데 이걸 짧게 설명하기가 힘들어. 뭐라고 뭘 말을 못하겠네. 근데 왜 그 사회적 현상이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게 그 사회 전체의 현상으로 그리는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감독님은 그게 되게 개개인 주인공의 감정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영화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그때 달라요. 이게 통칭해서 일반화시키는 그것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내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 못하는 건데 또 짧게나마 설명하자면 그럴 수 있어요.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는 한 작품을 가지고 그 감독을 자세하게 평가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뭐 20대부터 한 80대까지 그렸다, 60년을 그렸다.
그러면 어떤 한 작품만 딱 집어서 막 설명할 수 없듯이 그 60년 동안 그렸던 작품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그 작가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소설가도 한 작품을 두고 그 소설가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그 소설가가 일생을 그 써왔던 그 맥락을 통해서 하듯이 어쩌면 감독도 한 편의 영화로 규정짓기보다는 그의 일련에 있었던 모든 작업의 과정들의 맥락을 통해서 읽혀야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양성 이전까지는 어떤 그 특정한 사건과 시대의 현상에 보다 더 그 개인의 인물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이나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접근하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평양성까지. 근데 이제 뭐 한 시간 한 2년 정도 딴짓하다가 소원부터 이제 일종의 이제 관점이 조금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전적 시점이라는 것은 이제 버드아이라고 좀 자기가 좀 우월한 어떤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면 소원부터는 이 눈이 좀 앞으로 아이 레벨 마주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시대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연이나 그런 이제 퍼스펙티브가 이동했다라고 이제 나 개인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면에 사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개인적인 디테일한 때에 좀 더 집중을 한 시기가 소음부터 아닌가. 저도 영화 기자로서 감독님 영화를 쭉 볼 때 약간 그런 식의 변화가 더 깊숙하게 느껴지는 영화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되게 재미있는 게 사실 그 사도나 동주도 그 주인공이 되는 두 인물들이 맺는 인간관계가 한두 단어로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마치 그 인간이 가진 감정의 어떤 소우주가 두 사람의 관계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래서 동주 보신 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윤동주와 송몽규가 맺는 인간 감정들이 단순히 뭐 우애가 좋고 서로 질투를 하고 뭐 시기를 하고 이런 우정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한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신경질을 내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복잡 미묘한 관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평양성까지는 간의 그 사고 체계나 인식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는 굉장히 그 다양하고 디테일한 거를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타인을 볼 때 관계를 굉장히 그 단순화시켜서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식 체계 중에 하나라고. 예를 들어서 뭐 사도라는 영화를 찍으려고 할 때 이제 네이버에 뭐 이렇게 댓글이 막 올라온다면은 뭐 하는 얘기 뭐하러 영화를 찍냐 뭐 그걸 또 울고 먹냐 뭐 이런 그 네거티브한 어떤 또 심지어 뭐 소원을 찍으려고 할 때 얼마나 내가 욕을 많이 먹었는지 아니 찍을 게 없어서 아동 성폭행으로 영화를 또 돈벌이를 하려고 하냐 그것도 심지어 나영이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악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해요. 동주는 그 악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거나 어쨌든 그랬는데 모든 뭐 사도를 두고도 마찬가지고 뭐 소원이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그것이 아버지와 딸이든 아버지와 아들이든 혹은 뭐 친구든 타인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고 단순화시키려는 시선들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 부모와의 관계나 내 친구와의 관계를 누군가가 제3자가 단정을 지어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잖아. 맞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뭐 친구의 친구나 뭐 또 다른 어떤 타인의 관계를 내가 말할 때 누구한테 말할 때 걔들 그거 그런 관계야 물어봐야 알아 봐야 알아 안 봐도 알잖아 라고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소원 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와 딸의 아니면 또 범인과 또 사회의 어떤 관계 또 뭐 동주와 몽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이
인생의 전체적인 삶의 과정 안에서는 그 관계의 다양한 변화들이 총량으로 다 뒤섞여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람이랑 뭐 무엇이든지 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순간 같은 사람인데 쟤랑은 내 더 이상 하기 싫어 못하겠어 라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오는 그 감정의 변화들 심리의 복잡 미묘함들로 다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것들을 1년의 과정 때로는 10년 때로는 뭐 몇십 년 아니면 뭐 짧게 뭐 몇 달이라도 끊임없이 인간의 관계는 멈춰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순간의 다양함을 포착하는 과정 안에서 둘의 관계에 대한 미묘함이 관객들한테는 때로는 뭐 설레임으로 때로는 또 배신감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 요즘에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2시간에 있는 영화 속의 어떤 인간관계를 본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게 시간이 켜켜이 쌓였을 때 느끼는 인간 감정들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앞에 지나간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뭐 그 왕의 남자 때 장생과 공길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장생은 공길의 어떤 그런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방어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공길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서 영원히 우리는 같이 하기로 하고 뭐 한양에서 큰 판을 벌렸어. 근데 어느 날 그 둘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는 연산이라는 사람이 껴있어. 또 공길은 공길대로 연산만 껴있는 게 아니라 녹수까지 껴있네. 이 삼각관계가 자꾸 파생돼서 확장되는 것이 보통은 인간이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뭔가를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내가 보낸 선의가 제3자인 누구한테는 악의로 돌변해 있는 상황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고. 그게 삶의 아이러니죠. 그치, 그게 아이러니고 그 인생의 비밀이고 누구에게나 다 경험하게. 아마 경험 안 한 사람은 앞으로 분명히 죽기 전에 경험을 수도 없이 할 것이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이 영화가 가져야 될 인간의 관계를 그리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생과 공뿐이 아니라 그럼 뭐 소원에서 아버지와 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당연히 뭐 사도에서 아버지와 아들 문제 더 그렇고 지금 몽규와 동주의 관계도 서로 간의 열등의식을 마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동주만 일방적으로 몽규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죠. 사실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영화가 시작되는 지점이 1935년이니까 이제 1917년생이라고. 그러면 18살 시작인 거예요. 18살 전에 몽규가 태생적으로 태어났던 동주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영화에서 설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집을 보면은 본체가 동주가 사는 집이고 별체가 몽규네 집안이에요. 자, 몽규의 아버지는 동주 아버지 여동생의 동생이라고. 여동생이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종사촌 고종사촌간이잖아요. 그러면 몽규의 아버지는 대릴사이 같은 거지. 일종의 더부살이하는 것 같은 거지. 그러면 3개월 차이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제가 3개월 나보다 먼저 태어났는지 늦게 태어났는지 인식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친구고 뭐 사촌간이니까 형제 같고. 근데 은근히 자기가 그러니까 포지션 소위 이제 소셜 스테이터스라고 치면은 자기가 위치한 위치가 마치 동주가 좀 주인집 아들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어렸을 때 사회적 의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 자의식이 형성되기 전에 세상을 처음 인식하는 최초의 자의식은 몽규는 동주한테 열등적 조건을 갖고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열등한 조건을 갖고 태어난 한 생명체는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여 적자 생존의 본능에 끌려가게 돼 있고 그러면 동주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심지어 형이기도 하고 내가 더 잘나야 된다는 열등의식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결국에는
신춘문예 당선되고 면접에서 장학금 받고 상장 받고 뭐 교토제 이런 그 인생의 행로는 항상 인과응보 아니면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아마 그 둘의 모든 관계의 그 현상은 그 현상을 유발시킨 동기가 있다.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동주 같은 경우는 몽규의 그런 열등의식을 의식하지 못하죠. 사실은 태생의 조건이니까 자기가 사회적 자의식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발생된 자기의 상처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동주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라는 것은 모든 오해는 이해 이전의 상태다라는 그런 좋은 경구가 있어요. 모든 오해는 이해 이전의 상태이다. 좀 약간 헷갈리는 말씀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오해를 풀 수 있는 너그러움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동주에 대한 얘기가 깊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박정민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대하고 계시죠? 네. 여기 옆으로 들어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려요. 대기실이 얼마 안 보여요. 대기는 좀 머니까 오고 네. 부르면. 그러면 감독님께 이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감독님 영화 세계를 논할 때 그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인 측면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필모그래피에 1000만 영화를 갖고 계신 감독님이 저예산 영화를 또 찍으시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이즈와 소재와 시대와 형식에 구애 없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사실은 뭐 왕의 남자 같은 경우는 1000만을 계획해서 찍은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1000만 영화를 계획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블록버스터의 그 어떤 패키징이 되는 거잖아요. 뭐 A급 스타가 많이 나오고 버젯이 크고 스펙타클이 있고 뭐 그런 어떤 1000만 영화를 기획하는 어떤 그 구비 조건이 있는데 왕의 남자 같은 경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1000만 영화를 만들려고 찍은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관객분들이 1000만을 만들어 놓은 거여서 1000만의 탈을 뒤집어 쓴 거지 나는. 뭐 그 이후로 뭐 라디오스타나 즐거운 인생이나 사실 다 뭐 큰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사실 좀 편차가 많이 나는 흑백의 아주 저예산인데 저예산 영화를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야기가 갖고 있는 본질이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사이즈의 버젯이 비례해야 된다. 근데 동주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를 영화로 하려면 한 200억, 300억 들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야기의 사이즈를 줄이자. 이야기의 사이즈를 줄여야 버젯이 준다. 그러면 이야기의 사이즈는 무엇이냐? 동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동주 주변의 수많은 인물들을 다 포함시켜서 찍으려면은 사이즈가 넓어지죠. 근데 동주가 바라보는 단 한 사람만 정해버리면은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주는 몽규와의 관계성 안에서만 이야기를 끌고 가면은 이야기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작비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작비를 키울 거였다면은 동주와 몽규 이야기 안에서만 맴돌지 않고 동주의 다른 인물들 뭐 예를 들어서 읽어보셨다면 더 많은 인물들이 있는 걸 아실 텐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영화의 본질,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신 끝에 이런 형식의 그렇죠.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윤동주가 바라봤던 단 한 사람 송몽규 씨를 연기하신 박정민 배우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려요. 자리가 이상해서 야성기를 뽐내셔야 돼요. 네, 앉으시려면. 올라와야 돼. 그래야 네 얼굴이 보여. 얼굴 다 보이시죠? 뭐 이런 집이가 다 있어. 가장 야성적인 집.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감독님은 벗으셨지만 네. 이거 카메라 이걸 왜 찍는 건지 모르겠죠. 네네 인사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 송몽규 선생이 연기했던 박정민입니다.
네, 여기 행사 주최 측에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다고 얼굴이 안 보여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그러셔서 화 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두 분 다 얼굴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시죠? 네, 눈 크게 뜨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아 일단 네, 감독님께 그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영화는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이 어느 누구 하나 더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영화잖아요. 그 인물이 그 중요한 역할을 박정민 씨한테 맡기셨던 확신의 이유가 뭐예요? 좀 뭐 인터뷰를 보셨으면 다 이미 설명한 건데 또 질문하셨으니까 반복을 할게요. 박정민 씨 처음 본 영화는 전설의 주먹에서 황정민 씨 아역을 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우연한 기회에 신촌 좀비 만화라는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을 텐데, 그건 봤어요? 어때요? 와우, 안 대박. 보였을 리가 없어요. 거기 신촌에 나오는 박정민은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예 다른 배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그냥. 그 한 배우한테서 그렇게 편차가 큰 것을 느껴본 거는 정말 난 언제였던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배우가 있구나. 저 배우를 언젠가는 주인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를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준다면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을 충분히 영화에 담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주로 시나리오를 이제 쓰게 됐고 결과적으로 송몽규라는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송몽규가 여러분들이 영화 보기 전에 잘 몰랐잖아요. 윤동주만 알았지. 잘 모르는 배우가 캐스팅 됐을 때 그 송몽규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가치가 더 빛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다행히 황정민 씨가 이렇게 잘 추천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한 결과에 영화에 담을 수 있는 송봉규를 박정민이 정말 감사할 정도로 이런 자리에서 인사까지 하게 되고 고맙네. 제가 아예 신촌 좀비만 하니까 오늘 제가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아 정말요? 네, 집에 자고 있는데 네. 감독님이 깨우신 거예요 전화로. 이준희 네. 감독님께서 서로 감독님 모니터를 해주시는 아니에요. 무슨 일이시냐고 갑자기 근데 아침도 아니었죠. 오후였죠. 근데 무슨 일이 근데 갑자기 신촌 좀비 만화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IPTV에도 없고 DVD도 없어서 유승환 감독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해서 제가 아, 근데 유승환 감독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그거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이 자기도 못 본대. 왜냐면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영화 아카데미라고 우리나라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입체 영화 실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세 명의 감독 김태용, 한지승, 유승환 해서 30분씩 했어요. 근데 그거를 IPTV도 안 하고 오늘 그래서 유승환 감독 카톡으로 자기가 그쪽에서 다운 받아서 날 준다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 아 정말요? 네. 혹시 보실 수 있는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영화에 박정민 씨를 선택하신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이런 얘기 옆에서 들으니까 되게 낯뜨거우시죠? 네 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윤동주라는 인물도 되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글자로 써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인간 같다 이렇게 느꼈지만 사실 송몽규라는 사람을 연기하기가 되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그 시대에 입만 열면 혁명과 독립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생생한 감정을 지금의 관객들에게 손에 잡힐 것 같은 인물로 보여주는 게 정말 쉬운 숙제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송몽규 선생님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넘어갔다. 뭐 낙양 공관학교 2기로 들어갔는데 1기와 달리 2기는 와해가 되고 어느 절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도중에 거기서도 와해가 되고 누구를 만나러 갔으면 이런 추측만 있어요. 그런 증언들과. 근데 이게 정확한 어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 영화에서도 윤동주 선생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송몽규 선생님이니까 그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사실 그 외의 행적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없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이분이 선택했던 것,
그리고 행동하셨던 것의 어떤 이유 그리고 그 사업에 당겼던 그분의 나름의 한 같은 거를 연구를 해야 접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뭐 실제로 그런 말씀 우리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말씀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죠. 하셨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대사는 있는 것이고 영화는 있는 것이니까 그 말과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과 행동 저변에 깔린 역사적인 통찰들이 있어야 제가 그렇죠. 제 몸으로 행동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 몰라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대사 달달 외워서 마치 아는 것처럼 연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그분이 갖고 있었던 시대적인 고민이나 역사적인 배경 지식들을 제가 알아야 그렇게 그냥 아는 것처럼 하는 것과 단 1%라도 관객들이 느낀 진정성의 크기가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들을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옆에서 보시기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연기하시는 모습이 되게 아, 기특하셨겠어요. 지금 공부하는 줄 몰랐어요. 아하. 왜냐면 안 가르쳐줘요. 아 정말요? 그 배우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또 프로페셔널리즘의 어떤 기본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 이렇게 자세히 얘기 듣는 건 오늘 처음이고 전에도 이제 얘기는 했지만 짧게 토막토막 얘기했는데 그걸 질문하니까 길게 나도 처음 들었어요. 영화 지금 찍은 지 1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감독은 그 배우가 공부를 해오든 안 해오든 공부하라라고 저 강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잘못되면 네가 잘못되는 거니까. 프로페셔널은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프로라고 자랑하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가 하는 일은 그것이 만약에 뭐 바리스타를 하든 그야말로 뭐 청소부를 하든 자기가 하는 그 일의 본질에 대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노력에 충실한 것 그것이 프로지. 프로처럼 보이는 게 프로가 아닌 건데 마치 사람은 스킬이 어쩌고 하우의 문제에서 프로페셔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왓의 문제이고 왓의 문제이기 전에 Y의 문제인데 Y와 왓에 대한 그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한 그 최초의 질문에 매달리고 끝까지 가보다 보면은 하우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우를 연습해서 오는 것은 프로가 아닙니다. 이 배우는 하우를 연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Y를 물어보는 아주 배우님을 여기 모시고 귀한 배우님을 모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격이 아주 새롭네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그 두 사람 영화를 보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그 두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둘이 가장 서로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또 둘이 가장 서로를 사랑했던 사이인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정말 끝나고 리뷰를 써야 할 때 뭐라고 한 단어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감정이 서로 느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이었고 존경이었고 서로 간에 그 와중에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은 그 사람이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것뿐이지. 그 씬이 있잖아요. 동주가 저한테 이제 화를 내잖아요. 그 문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도 뭐 다 뭐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동주가 원래 그러지 않는 애가 막 화가 나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 순간에 그 대사가 그렇게 쓰여 있기도 하지만 그래 알았다 동주야라는 말이 되게 저도 약간 벌벌벌 떨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부들부들. 네. 화가 나는데 그래 알았다 동주야 하는 순간 그 관계성이 너무 딱 저는 그냥 영화를 보면서 박정민과 강하늘이 아닌 송몽규와 윤동주를 봤을 때 그냥 그래 알았다 동주야 하는 순간
아 그래 몽규가 형이구나 라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계속 이 자기 동생, 자기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그걸 알아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교토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있다가 동주가 오면 동주를 발견하고 담배를 후다닥 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씬은 담배를 피는 씬이 아니었는데 제가 감독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담배를 피다가 동주가 왔을 때 이게 타타닥 끄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그 동규가 동주를 생각하는 것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 두 번째는 원래 담배 피는 씬이 있었던 거고 이제 동주야 나 담배 한 대 필게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 어떤 그런 배려, 동주에 대한 계속 기본적인 배려와 사랑, 이 친구를 아껴주고 싶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저한테 그 담배에 대해서 저한테 딱 얘기할 때 좀 감동이었어요. 그냥 이거는 약간 어쩌면 저만 하는 숨은 행동일 수 있는데 그냥 예 그럴 때 되게 좀 감동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알아줬을 때. 그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보이는 몸짓이나 표정이나 손짓 같은 거 위주로 영화를 다시 한번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이제 관객분들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 전에 너무 영화 보고 인상적이었던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그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이 취조를 받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그냥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 장면은 사실 연기와 촬영과 연출의 총합인데 그냥 그걸 단순히 더해놓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마법 같은 기운이 이렇게 더 씌워져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교차 편집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두 분이 같이 촬영한 건 아니지만 서로 막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도 감독님도 그 장면을 찍으실 때 분명히 어떤 특별한 기운 같은 걸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당연히 그 배우는 그 공기를 만들어내는 그 마법이 있어요. 마법의 시간이 있다고. 그 마법의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레디 액션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공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마셔서 이산화탄소를 빼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고 이 마법의 탄소가 나온다고. 그게 이제 느껴져요. 이제 세팅해놓고 카메라 해놓고 스탠딩으로 이제 연출부가 있으면 조명을 다 해놓고 배우가 올 때까지 이제 정말 아무 어떤 이 방해받지 않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공기를 쫙 만듭니다. 그 배우가 준비되면 우리 기다리고 있죠. 준비될 때까지. 준비가 딱 되면은 이제 배우가 와요. 오면 이제 앉죠 자리에. 그 연기를 하려고 이제 배우가 계속 그 주파수를 놓칠까봐 걸어올 때 막 흔들지도 않아요. 흔들면 날아가니까 그대로 와서 딱 한다고. 그러면 이제 카메라 딱 갖다 대면은 이 모니터가 이렇게 팽팽해진다고. 자, 조 감독이 레디 하면 이제 배우가 딱 그 레디 소리를 딱 듣고 있다가 액션하면 딱 떠서 갈 때 그 순간에 마법이 매직 타임이 딱 걸려요. 진짜 그거 저는 영화 찍는 재미가 딱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리고 막 열연을 하다가 컷 하고 나면은 레드 선처럼 아주 딱 깨요. 이 순간이 현실로 딱 온다고. 여러분 혹시 그냥 스마트폰으로 영화 이 카메라로 다 영화 찍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재미 삼아서 뭐 시나리오 한 씬만 딱 만들어서 영화 찍어 보시면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것이 돼요. 진짜로 누가 해도 똑같아요. 그걸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직접 찍어본 적 없어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셨던 분이라면 그게 약간 간접 체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관객으로서. 네, 뭐 그 씬에 대한 어떤 거죠. 어차피 클라이막스로 정해놓고 우리는 달려갔기 때문에 물론 영화를 보는 사람은 2시간 안에 압축해서 보니까 그 포인트에 대한 강렬한 인상으로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시겠지만 찍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 1년 전에 나는 막 찍어놨으니까 사실 이제 많이 식었죠. 많이 식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영화를 다 찍고 극장에 개봉하는 순간
감독의 것도 아니고 배우의 것도 아니고 이 영화를 돈 내고 본 관객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화랑에다 걸어서 이제 전시를 해서 어떤 콜렉터 와서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사갔어요. 그 그림이 화가 거예요? 콜렉터 거예요? 콜렉터 거예요. 그 그림을 샀으니까. 그 그림을 다시 내가 전시에다 가려면 그 콜렉터한테 돈 주고 빌려와야 돼. 왜? 그 콜렉터 거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제가 감독 역할을 찍을 때는 감독이지 뭐 밖에 나오면 감독이 아니고 저는 그냥 아저씨라고 그냥. 진짜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이 영화를 뭐 다운을 해서 받았던 돈 주고 받았던 하여튼 영화를 봤어. 그 영화는 자기 영화야. 나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영화를 하기 전 직업으로 갖기 전에 얼마나 많은 영화를 봤겠어요. 여러분들처럼. 내가 봤던 그때 당시에 프란스 포드 코폴라의 대부는 내 영화야. 코폴라 영화가 아니야. 그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빈폴의 자전거라고. 그걸 왜 누가 가져가? 안 돼. 내 영화야. 난 그런 영화가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수천 편이 있다고. 그게 내 재산이고.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그 영화를 찍는데 나는 감독의 역할을 한 거지. 뭐 돈을 받고 했거나 뭐 어떻게 했거나 한 거라고. 뭐 극장에서 여러분이 본 순간 이 영화는 여러분 거기 때문에 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 부담을 덜지. 지금 이 순간 여쭤보고 싶네요. 동주 누구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자기 거야. 여기는 맞아. 소유권 주장하셨네요. 그럼 네. 맞아. 알겠습니다. 이제 정민 씨한테는 1년이 지났지만 그 마지막 장면 촬영하셨을 때 기분이 특별하게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며칠 전에 김인우 선배님이 특보 영사로 나오셨던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또 영화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좀 그 뭐라고 하셨냐면 난 정민이가 인간성이 정말 안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 왜 갑자기 그런 말씀 왜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찍는 날 그러니까 특보 영사 김인우 선배님은 저랑 만나는 그 씬에서만 현장에서 저를 만난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한 달 동안 그 씬에서 마지막 날 그 씬에서만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뵌 거잖아요. 근데 선배님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대요. 전 이렇게 가만히 계속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오해는 풀었는데 아무튼 계속 긴장을 하고 이제 딱 들어가서 앉은 거죠. 일본어를 막 짓거리죠. 제가 막 이러다가 근데 제가 그 묘소에 다녀왔잖아요. 네. 제가 그 묘소에 가서 진짜 연기 한번 잘해보겠다고 거기 함부로 찾아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약속을 드리고 온 게 있어요.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잘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순간 그 일본어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있는 그 와중에 그분의 묘가 제 머리 위로 탁 스쳐가는 거예요. 그 건조한 그 묘가 임동주 선생님의 묘와는 또 다른 어떤 굉장히 섭섭한 느낌의 그 묘가 싹 지나가면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막 억울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니고 이런 묘를 가지실 분이 아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거 도와주신 것 같은 거죠. 저를 하늘에서 계속 이 장면 때문에 긴장하고 떨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고 한탄하고 이랬던 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그냥 그 모습 그게 사진처럼 탁 하고 한번 제 머리를 탁 치고 가는데 감독님이 컷 하고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한스러워서. 근데 감독님이 옆에 오셔서 야 나도 휴지 좀 줘라 하면서 옆에서 엉엉 울고 계시니까 아 이거 참 정말 이분께서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촬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특별함이 아마 현장에서 비롯된 특별함이 전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상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같은 것들이 묻어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방금 영화를 보고 나오신 분 여기 몇 번씩 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영화를 보고 지금 막 감상을 가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여러 가지 여쭤보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겨드리기 때문에 제가 감독님께
다수의 GB를 통해 이런 질문은 너무 뻔해서 안 받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질문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여쭤보도록 일단 왜 흑보를 찍었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또 캐스팅을 어떻게 했냐 이거 다 묻지 말고 네, 흑백 캐스팅. 제목이 왜 동주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왜 저 회사냐 이거 묻지 말고 좋아하는 시가 뭐냐? 아 좋아하는 시가 뭐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 좋아하는 시 제목만 하나씩 딱딱 말하고 아, 넘어가죠. 그것도 다 했어. 아, 네네. 아우의 넘어가죠. 이상화, 별에는 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 하지 마. 네. 이 질문 말고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 세 번째 줄에 제일 끝에 계신 분이 제일 먼저 손 드셔가지고 아, GV만 세 번째라서 이렇게 딱히 궁금증이 없어서 그 외에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감독님만이 아는 정민님의 매력이랄까 그런 거랑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다음에 만약에 캐스팅을 한다면 어떤 배역이나 그런 거를 함께 하고 싶은지. 근데 이런 질문 제일 싫어한다니까. 사심이 들어간 질문. 물론 이제 좋은 뜻이라고 100번 알지만은 이게 참 한 개인을 이렇게 쉽게 제가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는 게 너무 오해를 너무 발생시켜요. 뭐 물론 좋은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진짜 좋고 근데 이게 마치 뭐 요시케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네. 뭐 정민이 좋은 분은 뭐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죠. 또 다음에 어떤 캐스팅을 쓸지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정말 답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순간순간 말을 꾸며대고 만들어내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기다려보죠. 역시 그분이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저기 뒤로 한번 갔다가 앞에 분들 차례로 드릴게요. 뒤에 계속 손 들고 계시면 마이크를 빨간색 전해드리도록 옷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저도 이번이 GV가 두 번째가 세 번째인데, 네, 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준익 감독님 영화 하면 사실 좀 빠질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영화 봤을 때도 엔딩곡을 특히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혹시 항상 이렇게 영화 하실 때 음악, 메인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하게 어떤 디렉션을 주시거나 아니시면 뭐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네, 여쭤보고 저는 뭐 제 영화뿐이 아니라 모든 영화가 음악이 중요하죠. 근데 음악 이전에 영화는 항상 제가 말하는 표현 중에 영화는 소리가 반, 그림이 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림이라는 것은 어쨌든 화면에 비춰지는 모든 것, 배우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뭐 비춰지는 뭐 조명, 카메라, 미술, 소품 전부 다 보이는 것. 그다음에 들리는 것, 들리는 건데 들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대사가 있고, 배우의 호흡이 있고, 폴리라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문소리 꽝 닿는 그런 게 있고, 또 룸톤 같은 앰비언스가 있고, 또 에펙트 찡 하고 뭐 이렇게 효과음이 있고,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음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영화의 감정을 아주 가지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음악적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라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뭐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소리도 음악이고 어쩜 배우의 숨소리도 음악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음악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안에 섞여 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오는 인점, 음악이 빠져나가는 아웃점, 음악이 올라가는 고점, 저점이 다 배우의 대사와 호흡과 주변의 앰비언스 폴리하고 다 어우러져서 음악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관객들은 기억할 때 음악으로 이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었고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모그 음악 감독이 진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찍어놓은 지가 꽤 됐으니까 뭐 시간이 남는 동안에 계속 음악 수정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특징은 일단 저예산이니까 저예산답게 악기 사용을 최소화하자고 1번 기타를 중심으로 다 했었는데 전체를 기타로 하니까 너무 단조로워서
좀 영화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얕다 그럴까 소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아노도 조금 넣고 퍼쿠션도 조금 넣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 음악 관련해서 나중에 모구한테 물어보세요. 모구가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주제가는 김신일이라는 작곡가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신현식 감독한테 가사를 써라. 네가 시나리오 작가니까 가사를 써라. 그래서 신현식 감독이 이 가사를 쓰고 김신일 작곡가가 작곡을 하고 또 이제 하늘이한테 네가 노래를 불러라. 나는 하자만 해요. 어떻게든 다 자기들이 알아서 했고. 예. 그 자화상 마지막 노래 그 OST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9의 나이로 돌아가신 윤동주 선생님의 영이 현재 그 용정 마을에 가서 둘러보는 시점에 네, 가사.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알고 다시 듣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뭔가 그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거지. 예, 자화상. 돌아온 자기와 보냈다가 다시 그 자기 돌아온 자기를 맞이하는 자기. 그러니까 그 신현식 감독이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자화상이라는 걸로 이제 가사를 쓴 거예요.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보면 이 영화에는 이 형식적 특징 중에 제가 가장 좋았던 건 그 시의 내레이션이 드라마의 꼭지점이 되는 구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극영화에서는 되게 보지 못했던 시도라서 되게 연출하시는 입장에서도 흥미로우셨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쓸 때 이미 처음에 설정을 그렇게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 초고 나온 다음에 그걸 각색하는 과정에서도 그 시에 나오는 지점과 드라마에 전달하는 꼭지점과 싱크가 맞게끔 시나리오를 그렇게 계속 각색을 했고 실제 영화 찍을 때는 이제 시를 들으면서 찍진 않잖아요. 그냥 드라마만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찍으면서 커트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 시가 들어갈 자리이고 이 시를 어느 길이까지 이게 전문이 다 나오지 않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잘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편집해서 점프한 부분도 있고 부분만 쓴 데도 있어요. 시가 전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이제 요 커트의 길이하고 시 읽는 길이하고 맞춰서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 그걸 다 적용을 시킨 거고. 감정선이 그 내레이션이랑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되게 새로운 영화적.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긴 시로 나온 게 별에는 밤인데 별에는 밤은 현재와 과거가 이동을 하면서도 계속 그 소절이 연장이 돼요. 연전 시절에 시를 놓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알았다 동주야 어떤 그 동주 보통 이제 남자도 여자도 그렇겠지만 남자들은 20대 초반까지도 친구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아주 토론 심지어는 이제 경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사회적 자의식을 확인하는 과정 안에서 때로는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념이 또 돼서 투합 뭐 돼서 하여튼 이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지점들을 많이 겪은 사람 많이 나중에 훨씬 더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풍부한 지식도 쌓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후쿠오카 감옥에서 이제 산수 문제를 산수 문제 푸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와서 노인 신사분이 와서 이렇게 주 3회 어쩌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 실존 인물 중에 하나예요. 기록에 보면은 큐슈 의과대학의 세바 교수라고 그 생체 실험 담당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산수 문제를 푸는 것은 이제 계속 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 사람의 뇌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임상 실험 대상이 된 거죠. 그것은 덜덜덜 떨면서 이제 못 풀고 고개 돌리면 이제 창가로 카메라가 이동을 해서 틸다운 하면은 감춰지기 뚝뚝뚝 써 동주시만 꼽을 게 없어. 이것은 이제 그 전신과 뒷신 사이에 그 현재성하고 이제 과거성하고 연결되어지는데 별에는 밤이 쭉 건너와서 나중에 여진이랑 연대에서 찍었는데 이화학당이라고 뒷골목에서 그런 연결성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장소와 시간과
그 인물의 그 복합적인 상태를 편집이라는 방법과 시라는 맥락 안에서 음악을 깔아서 총체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그게 이제 영화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죠. 네, 여기 앞에 여기 지금 손 깔깍거리시는 분께 먼저 드릴게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영상을 국민 씨한테 전 이 질문을 안 익숙해요. 하시는- 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저 영상 하나 봤는데 삭제하신 씬 중에 암흑기에도 청춘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시기 위해서 약간 띄고 말하세요. 너무 울려가자. 암흑기에도 청춘은 아름답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두 친구가 안 들리나요? 네, 두 친구가 약간 동주랑 여진이를 약간 이렇게 밀어주는 장면이 있다고 봤는데 그거를 삭제하신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삭제된 장면 중에 암흑기에도 청춘은 아름답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두 친구가 동주랑 그 여자 친구를 그게요. 뭐냐면은 삭제된 장면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이에요. 영화를 찍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좀 덜 반영된 듯한 아쉬움이 느끼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현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설정을 만들어서 일단 찍어놔요. 찍어놓고 나중에 혹시 그 지점을 편집할 때 어떻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씬이 뭐냐면은 소록도에서 우리 처준이가 동주를 이렇게 어깨로 밀고 동주가 밀리면 옆에 여진이랑 이렇게 붙게 하고 그 여진 뒤에는 동주가 또 여진을 밀어가지고 둘을 짝 지어주게 하려는 친구들의 그 썸놀이 그런 거를 지금 찍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시간이 남고 뭔가 좀 대단하죠. 네. 이거 뭔가 즉흥적으로 뭘 하나 찍어놓으면 나중에 쓸 일이 있겠다 해서 찍어놨는데 19회 차인데 놀 시간이 있었네. 쉬는 네, 시간이 있었다니. 본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면 시나리오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다 넣냐면은 엔드 크레딧의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네. 근데 그것까지 보셨나 모르겠네. 엔드 크레딧 막 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주는 이게 빠져나 밀려나가잖아요. 뭔가 너무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써서 이제 튕겨져 나가면 떡하니 여진이랑 처중이랑 툭 이런 약간 코믹 센스가 청춘의 그 어떤 뭐 이렇게 삑사리 뭐 이런 것들이 관객들한테는 어떻든 뭐 고통스럽게 뭐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그 시인이 돌아가셨지만 식지 않는 청춘의 찬란함이 어떤 한 순간 관객들한테 맨 마지막 파트로 남는다면 또 묘하게도 그 여진과 처중은 살아 있는 순간이죠. 다 동주하고 멍주는 주사 맞고 갔으니까 살아남은 자의 그 치욕할 수 있는 발랄한 장면 그런 약간의 의미성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맨 마지막 카테고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본편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예. 그 장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었지? 네. 아 맞아, 내가 숙제를 줬어요. 아 정말. 친구들한테 야뭐 이거 너희들 좀 이런 목적인데 방법은 배우들끼리 한번 연구해봐라. 해서 네가 만들었구나. 정민아 일로 와봐. 그래서 뭘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햄버거 먹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진웅이랑 이제 머리 맞대가지고 처중이로 나오는 민진웅이랑 머리를 맞대고 만든 거죠 저희가. 이름을 붙여야겠네요. 박정민의 썸놀이 장면. 네.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여기 안경 쓰신 분한테 드릴게요. 손 들고 계셔 주시면 마이크를 더 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계셔가지고. 네. 괜찮나요? 잘 네, 들리나요? 들립니다. 네,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정말 아끼는 시인이자 청춘이자 사람인 윤동주 시인을 영화해 주셔서 이준익 감독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인을 정말 아끼는지라 사실 영화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에 영화를 볼까 말까까지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영화를 그래도 봐야지라고 결심했던 게 몽규 때문이었거든요. 박정민 때문에 아니면 몽규 때문에? 몽규 때문에요. 박정민 때문이 아니고 아니에요. 몽규 때문에. 단호하시네요. 몽규 때문에. 제가 늘 궁금해했던 그 송성규 열사님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러 가자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몽규 역을 박정민 배우님께서 맡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은요. 제가 영화 보기 전에 인터뷰를 막 다 찾아서 읽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 동주랑 몽규가 일본 가는 그 배에 경복환이라는 글자를 일부러 CG로 넣으셨다고 그거 기사를 인터뷰 봤어요. 읽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인터뷰 쓴 기자 한두 명밖에 없을 텐데. 한 개밖에 없었던 한 걸로 개밖에 없을 기억해요. 텐데, 예. 네.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유심히 봤는데 경자는 안 나오고 복자는 반만 나오고 복판 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잘렸구나. 극장마다 달라요. 아. 사이즈가 넓은 데서는 다 보이는데 작은 극장에서는 잘리나 봐 경자가. 아, 아.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유심히 볼 수 있었거든요. 나중에 IPTV에 다 나올 거예요. 아, 네, 네, 네. 저 이제 또 보러 갈 거니까 다음에 다른 극장에서 볼게요. 근데 그렇게 꼭 이제 저희가 혹시 보면서 놓칠 수 있는 그 장면 말고 또 다른 그런 깨알 같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힌트 줬어. 그 실주문제 돼가지고 이제 동주가 시무룩하고 이제 나는 뭐 쉽게 된건 고집 내 그릇 잊혀질 거다 하고 이제 자기 방에 가잖아요. 가니까 옆에 아버지가 문 확 열고 송 작가 잡으려고 하는 그씬 다음에 이제 백석 씨 집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트에 이제 동주가 이렇게 펜으로 쓰고 있다고. 그때 소화 뭐 9년인가 몇 년하고 12월 며칠이라고 쓰는 그 숫자를 써요. 그 숫자를 쓰는 게 뭐냐면은 몽규가 이제 시청문회 당선되고 나서 막 부화가 났을 거 아니야. 자기가 시도 엄청 많이 써놨는데 그래서 그날 바로 자기가 썼던 시의 연표를 작성했대요. 이제 기록에 보면은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시집을 낼 것이고 원래 이제 그 모든 작가는 자기가 했던 작업에 화가는 다 자기가 했던 그림에 낙관을 짓고 사인을 하고 날짜를 하잖아요.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작가도 내가 이걸 언제 썼다라는 것이 자신의 연표를 만든다는 것이 작가로서는 굉장히 큰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안 썼었다는 거야 연동주가. 근데 송문구가 35년 일요일 동아일보 되니까 욱해가지고 그거 쓰고 있는데 딱 몽규가 들어와서 백석 시집 던져주는 그 날짜 그런 게 이제 깨알 같은. 거기다 또 하나 아우베 인상화 할 때 초록꽃 호박꽃 초롱 책도 고증에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동주가 이렇게 그 시 쓰려고 뭐 흰 그림자 쓰려고 앞에 이렇게 책 꼬지에 꽂혀 있는 책들 거기 책 제목들 다 고증에 맞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 게 아니고 미술 감독이 다 찾아가지고 그 표지를 다 복사해서 거기에 다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제 야 가자 그러면 잠깐만요 하고 책 꽂히는 막 카메라 앵글 보고 제목을 막 보이게끔 막 이게 우리가 미술팀이 얼마나 고증을 철저히 하려고 했는지 막 제목이 글자가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또 있어. 그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줄 처음 받았거든. 네. 신났어. 네. 이 동주가 그立教 대학에서 이 봄이라는 시를 쓰잖아요. 뭐 혈관을 하고 협쓰고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교 뭐 마크 같은 거 있어요. 무슨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그 대학에 쓰던 실제 그 로고에 그 있는 어떤 편지지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어떤 그 페이퍼 일단 페이퍼 그게 다 그걸 고증한 거예요. 연전 다닐 때 연전 마크 있죠? 연전 이거 여기 L자 L이 뭔 뜻? 뭔 뜻? 리터레처. 리터렉처. 그게 다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다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다 많아요. L자도 있어요. L자가 뭐지? 리터렉처. 문과, 인문 계열 뭐 이런 거지. 되게 선배 단조로워 씨도 보이지만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디테일. 그러니까 윤동주 평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고 이 영화 한번 다시 보면요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네. 영화 아는 만큼 보이는. 네. 여기 질문 있다 이거 플랜카드 만들어 오신 분께 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써먹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때 질문을 메가 토크 때 처음으로 했었었는데 그때 박정민 배우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질문이 없었고 지금도 질문이 계속 박종민 배우한테 안 들어와서 아 저는 괜찮아요. 제가 그때도 제가 윤동주 평전 읽었었다고 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질문을. 근데 제가 박정민 배우한테 물론 그 평전에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박정민 배우 인터뷰를 봤을 때 박정민 배우가 본인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연기를 열등감 때문에 관둘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가변성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느꼈기에. 그리고 제가 물론 이준익 감독님이 아까 두 열등감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말했지만 백그라운드를 몰랐을 때는 저는 동주가 막연하게 열등감을 가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정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배우 박정민 씨가 열등감이 되게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윤동주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역할을 바꿨었더라면 그랬을 때 박정민 배우 본인이 어떻게 더 나는 물론 이 강하늘 배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보다는 어떻게 연기를 더 했을 것이고 나는 어떻게 표현했을 거라는 거를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동주란 시나리오를 받고 처음엔 윤동주가 하고 싶었었어요. 네. 매니저가 저한테 골라라라고 얘기했어요. 골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라고? 나한테?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막 이런 거였어요. 동주 빼고 아니 동주까지 다. 그래서 저 얘기도 했어요. 제 윤동주 돼요? 이렇게까지 물어봤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되게 열등감에 그 열등감이 제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네, 누구나 그럴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윤동주 선생님의 연기를 했다면 하늘이처럼 담백하게 못했을 거예요. 저는 여기부터 열등감이 막 이렇게 되게 심한 사람이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뭔가를 연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늘이는 그렇게 막 뭔가 하늘이처럼 담백하고 정말 윤동주처럼 뭔가 그 열등감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어떤 역할을 맡으면요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거든요. 그게 너무 공감이 되고 그 마음이. 그래서 그냥 막 너무너무 슬픈 게 있어요. 뭐 윤동주 선생님 역할 맡게 해주셨으면 뭐 또 어떻게 했겠죠. 근데 뭐 글쎄요. 아마 저 매니저가 골라라고 했던 의도는 이런 것 같아.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보는 거랑 뭐 그랬을 수 있죠. 예. 그냥 시나리오 그 자체를 보는 거랑 어떤 시야를 좀 넓혀주기 위한 의도로서 그 말을 했던 것 그랬을 같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훌륭한 매니저. 왜냐면 예. 매니저가 너 이 역할이니까 이거 봐 그러면 예. 배우가 쏠려서 볼 수 있거든. 예. 근데 어느 거 할래 멈들어 보면 굉장히 저지적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지. 훌륭한 매니저. 네. 근데 제가 어리석어서 윤동주 해도 돼요라고 물어본 거죠. 이런 바보 같은. 네. 아닙니다. 네. 아무튼 안 된다고 답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네. 네. 또 그런 상처가 송봉규를 연기하는데 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럴 수 드네요. 있죠. 그래서 송봉규 선생님이 연기할 때 좀 신나게 한 것도 있어요. 평소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감독님이 딱 말씀하신 거죠. 야 대본 봤냐? 예. 야 송몽규 진짜 너무 멋있잖아. 이게 주인공이야? 막 이러셔가지고 자신감이 좀 붙은 것도 있어요. 강하늘 씨 처음 만나서 뭐라고 하셨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니 나 하늘이는 뭐 평소 때 했기 때문에 걔한테 맡겨도 돼. 정말요? 그냥 오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뭐 조심스럽게 하진 않지만 뭐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죄송한데 여기 공간 대관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짧은 질문 딱 하나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저기 일어나서 손 들어주신 안경 쓰신 여자분 관객께 마지막 마이크 드리고 약간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미공개 삭제편에서 동주랑 몽규가 집에 왔는데 집이 고등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헤쳐져 있었잖아요.
파헤쳐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동주가 숨겨놨던 어떤 책을 보고서 그 책을 필사해서 뭐 해보라고 잘 숨겨놓으라고 처중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책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어요.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그걸 아무리 확대해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답변해 아, 그 주세요. 동수 시집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시집의 표지도 그 고증에 맞췄을 거라면 미술팀에서 표지가 그 이상 조각상 같은 거 돼 있는. 예, 그 비너스 조각상 돼 있는 아, 게 예. 윤동주가 실제 썼던 그 노트의 표지라는 거를 해서 그 탁탁 펼치면 글자가 몇 개 나와요. 그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이 들키면 조선어로 된 시집이 들키면 이제 요시찰 인물이 되니까 복사해서 실제적으로 정병욱 후배를 줬고 강처중도 줬고 또 세부를 줬는데 이제 정병욱 씨께 남아서 세상에 전해지는. 발표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질문 감사합니다. 영화를 너무 세세하게 보셔가지고 궁금하신 게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다 못 받아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되게 열띤 관객분들이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마무리 인사말 듣고 이 자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그 소원 사도 동주까지 와 주신 거는 진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그냥 동주만 보셔도 되는데 저 소원이나 사도는 그냥 IPTV 봐도 되는데 극장도 가야죠. 이제 막 죄송해.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잘 찍을 거뭐 이런 생각이 혼자 떠들어야 돼. 이거 너무 폭력적이야. 말하는 나도 폭력적이고 듣기만 하고 앉아 있는 학생도 폭력적인 거야 서로가. 그냥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끼리 2시간 동안 가둬놓고 공문하는 그런 그 강의법 이상해 정말. 그래서 어떤 강의를 가게 되면은 1초 전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올라가요. 무조건 가서 질문해. 안 해? 나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열심히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결국엔 혼자 떠들다가 나오는 이 불행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겪어야 되나 그 걱정이 큽니다. 오늘 같은 관객분들이라면 2시간 내내 같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마지막 인사 그거예요. 까먹었어. 까먹었어. 사회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게 많아요. 까먹었어. 같아요. 죄송합니다. 경민 씨 하여튼 뭐, 진행으로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 갖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됐어. 굉장히 상투적이고 진심 어린 마지막 인사말이었어요. 네, 배우님.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쳐다보고 계셔 주실지 몰랐어요.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글쎄요. 영화 보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조상님들 중에 혹시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계셨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만약 그런 조상님이 계신다면 정말 자부심 갖고 사셔도 됩니다.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정말 독립운동 하시느라고 자기 인생 다 거셔서 목숨까지 걸고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이분 여기 중에서도 계실 거예요. 조상님들이. 네. 예. 영화 보셨잖아요. 송몽규 선생님 아마 처음 하셨을 거예요. 처음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근데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송몽규 선생님이 규합했던 그 앞에 있던 학생들, 영화에선 사실 우리가 보조출연 학생들을 세워놓은 거지만 그 친구들도 연기 되게 열심히.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네, 맞아요. 규합 장소에서 경찰들이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연기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막 도망다니다가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나 웃겨가지고 안 시켰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어쨌든 근데 보세요. 그분들도 잊혀진 또 다른 송몽규들이거든요. 네, 송몽규 선생님만 위대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린 그 이름들 가끔씩 이렇게 동주 생각하시고 열어보시면서 좀 그분들이 잊지 않는 기회, 그리고 좋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너무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되지만 시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좀 되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또 저희 동주 또 다른 GV가 있을 때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시고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밤 여러분 각자의 별에는 밤 뜻깊은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